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제가 선배 새해 소원이 있습니다. 새해 소원 뭐야? 제 집 마련. 아, 소액에도 자기 20대 집이 후반에 있는데. 네. 20대 후반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굉장한 성공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굉장한 사회에서. 성공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선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네. 오늘 우리가 한번 올해 집값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올해 집값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주택자들 과연 올해 집을 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오늘 올해 알려줄게. 짠. 네. 근데 언론에서 많이들 이제 집값 관련된 거 보면 대부분 다 떨어진다고 하지 않지 않아? 그런가요? 뭐 요즘에 뭐 드디어 이제 조금 뭐 떨어진다?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망 얘기만 나오면 다들 집값 오른다. 그래도 오른다? 그리고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작년 초만 해도 올해 떨어진다는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지? 모든 기사에서. 어떻게 된 건가요? 언론사들이 왜 언제나 집값은 오른다고만 말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줄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아닌데. 알고 싶다. 예, 오늘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 기자 생활을 하면 보통 한 부서에 얼마나 있어? 민지는 직전 부서가 증권부였잖아. 네, 얼마나 저는 있었어? 뭐 좀 알까 했더니 좀 바뀌어가지고요. 한 1년 정도 1년 있었고요. 있었고. 네. 아마 맥스로 있어봐야 한 2, 3년? 3년 있으면 다른 부서를 대부분 옮기거든. 선배 언제 가장 오래 계셨어요? 나는 이제 부동산부 있을 때 그래도 조금 5년 있었지. 약간 부동산부 썩은 물이라고. 한 5년은 있었는데. 고이다 못해서, 그치? 보통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아. 보통은 한 3년 정도 네. 있으면 다 바꿔준단 말이지. 네. 기자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부에 처음 가서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기사를 써야 돼. 네. 그러면 뭘 할까? 물어봐야죠. 그렇지. 그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본단 그죠.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가 누굴까? 공인중개사? 보통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 있어. 네. 하나는 방금 얘기한 직접 투자 매물 중개를 해주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또 다른 계층은 투자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 이제 자산가들의 돈을 굴려주시는 분들. 전문가, 컨설팅 해주는 그렇지, 그런 컨설턴트. 분들. 아하. 마지막이 이제 학계에 있는 부동산 교수들이나 아니면 뭐 연구원에 있는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들. 그죠? 이렇게 보통 3부류로 나뉘거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의 의도는 사실 몰라도 신의 의도는 몰라도. 인간의 의도는 좀 쉽게 알 수 있잖아. 인간의 의도는 우리가 알지. 그래요? 짠. 네. 뻔한 의도 같은 거 있잖아. 네. 예를 들면 뭐 옷가게 갔어. 점원이 손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언니 오시다. 왜 그런지 우리 다 알잖아. 그렇죠. 옷가게 점원이 저희 옷은 별로입니다. 옆가게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점원 없잖아. 없죠. 언니 오시다. 너무나 당연하게 안단 말이야. 방금 얘기한 그 전문가들도 의도가 있습니다. 아하. 그걸 알아야 돼. 과연 왜 이런 멘트를 하는지에 대한 그렇지. 의도. 아하.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집값이 높아지면 수수료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네. 내가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는 사람이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어야 나한테 더 많은 고객이 오겠지. 그리고 부동산 그러면 교수나 학과 그렇구나. 교수나 아니면 연구기관들.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학과 교수들은 굉장히 청렴하게 공부만 하시는 분들 같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뭐 분양가 심사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어. 지자체에서 그런 그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 할 때 다 이런 걸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네. 이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바로 그 교수님들인 거야. 그리고 연구기관은 뭐 건설 무슨 협회, 뭐 무슨 연구원, 대회 무슨 연구원 등등 많잖아. 네. 건설 관련 연구원들은 다 주인들이 건설사들이야. 다 건설협회들. 이해관계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엮여 있는 거네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허황된 얘기를 하거나 거짓 정보를 얘기한다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자. 이분들도 당연히 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더 편향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알고 나서 그렇다면 올해 집값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아하. 지금부터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함께 보도록 하자. 좀 더 객관적으로 짠 한번 이렇게 해주시죠. 짠하고. 예. 우리가 올해 집값을 좌우하는 변수를 한 3가지 정도를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 1, 2, 3. 여기서 말하는 3가지. 네. 첫째, 누가 무슨 돈으로 살 것인가. 돈. 자금이 들어와야죠. 둘째, 예. 그렇다면 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은 있느냐. 공급 문제. 예. 그렇지. 되게 좀 안다. 그럼요, 선배. 세 번째, 그러면 팔고는 싶은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 3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자 이거야. 네. 첫 번째, 누가 무슨 돈으로 사느냐. 저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인데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선배. 없지. 예.
지금 많이 서울의 없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2억 5천만 12억. 원이야. 월 5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월 500만 원 받니? 아, 부족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내가 못 받는데 당신이 받을 거야? 그러니까요. 월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네. 250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돼. 250개월이요? 20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거, 물론 예전에도 그 직장인 소득으로 집은 못 샀지만 네.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알 거야. 여기 이제 점선이 장기 평균, 집값의 아. 장기 평균이고 실선이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야. 네. 실선이 장기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걸 보이지. 그러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주니까 일반적으로 매년 보통 한 2, 3% 정도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장기 평균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 수준만큼 올라주는 걸 평균이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수준인 거네요. 그렇지. 그거에 비해서 이미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는 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고 이게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이거라고 할 수 있어. 지금이 비정상적이니까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 이미 비싸다. 이거는 일단 명확하고. 네. 그 다음 대출이 막혔어. 대출. 다 알지? 그죠. 작년보다 올해 대출이 더 막혔어. 그죠. DSR 40%라는 네. 기준. DSR 뭔지 알지? 알죠.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네. DSR 40%가 적용이 되면 아마도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별 큰 어려움이 없을 타격은 가능성이 없지만, 높지만 네. 그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저와 같은 사람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금리가 올해 3번이나 더 오른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금리가 오른다는 게 이자 부담이 커져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는 아까 말한 DSR하고 관련이 있어. 어떤 거죠? DSR이 뭐야? 총부채 원리금 그죠, 상환비율이지. 내 연소득 대비 원리금이 얼마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자가 올라. 그럼 어떻게 돼? 받을 수 있는 원금이 원리금. 줄어들지. 그치? 대출 한도가 금리가 오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데도 대출도 더 막히는 거지. 사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들어보자. 예. 희망을 갖고, 예.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영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다. 네. 이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래도 집을 사는 사람은 있어. 그죠. 누굴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누구야? 알부자들.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렇지. 알부자들. 현금부자들.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래도 살 수 있단 말이야. 더욱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막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래는 잠겨 있는데 실거래가가 예를 들면 작년에 8억에 거래된 게 그 집이 지금 1년 동안 아무 거래가 없다가 네. 갑자기 올해 덜컥 15억에 내는 걸 진짜 부자가 와가지고 샀어. 그럼 그 그게- 단지는 그냥 15억이 돼버려. 15억 단지가 되는 거야. 그런 시장이 구조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영끌족이나 이런 걸로 이제 수요를 받쳐주는 데는 한계까지 와 있다. 요건 일단 명확하게 그렇군요. 대부분이 다 아는 상황이니까 빨리 넘어가고. 두 번째, 네. 그렇다면 살 집이 있을까? 아파트 입주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공급이 적다. 네. 올해 굉장히 많이 공급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잖아. 이게 바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야. 실제로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 보면은 부동산 114 데이터 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2만 호 재작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되게 적으니까 공급이 적으면 집값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실제로 이제 좀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3기 신도시 지어지고 맞아요. 오세훈 시장도 한다 신속통합 그러고, 계획이라고 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한 다음에 왜 집이 안 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집이라는 게 그렇게 후다닥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 보통 그분이- 지어진다고 하면 그랬죠. 빵 굽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하셨죠, 그분이. 그분 알고 있구나. 맞아. 한 5년 정도는 걸려. 네. 그래서 한 2026년이나 돼야 이런 공급 정책들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 짠. 네. 그러면 그때까지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기존의 이제 기사들의 스탠스는 그러니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를 말해줄게. 실제는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는 서울에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서로 살고 있어. 그지? 그죠. 어떻게? 새들어서. 저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값이 한 해 막 더 많이 지으면 집값이 막 떨어지고 덜 지으면 집값이 오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왔다 갔다 금방금방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보급률을 보자. 2020년에 94.9%. 네.
근데 2011년도 94.7%. 94.7%.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네요. 보급률은 거의 비슷하지. 네. 오히려 10년 전이 주택 보급률이 더 낮았는데 네. 그렇다고 10년 전 주택이 지금보다 훨씬 비쌌어? 그건 아니잖아. 그죠. 지금이 엄청나게 훨씬 더 비싸잖아. 그죠. 주택 수는 모두가 거주할 만큼 꽤 충분히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 집 숫자가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서울의 주택시장의 매매가를 좌우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다주택자들이라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거주자 중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략 한 5, 60% 정도 되고 나머지 40%, 50% 정도가 저 같은 사람들. 세입자야. 네. 근데 지금 서울의 전체 주택이 한 370만 호 정도 되고 네. 그중에 아파트는 한 150만 호. 그렇게 따졌을 때 150만 호 중에 자가가 혹은 그 세입자가 얼마 정도? 한 70만 가구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네요. 내가 앞서 신규 주택 공급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아까 우리가 봤지? 2만. 그렇지. 2만에서 5만 호 정도가 1년에 공급이 네. 돼. 근데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매물은 얼마? 70만. 그러면 서울의 주택 가격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는 뭐야? 다주택자의 매물이야. 그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변수로 가는 거야. 예. 그래서 다주택자가 팔고 싶으냐? 과연 이들이 팔 것인가? 그렇지. 그게 서울 집값의 올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아하. 여기에 이제 별표, 돼지꼬리. 여기까지 이해되지? 예. 아, 예스. 내가 설명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음. 이제 뭐 이분들이 자금에 대해서도 뭐 공급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으니까 이분들이 과연 팔 것인가? 이 그렇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이 어떻게 부분을 보세요?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종부세가 이분들이 팔 것이냐 말 것이냐를 좌우하는 변수야. 종부세 되게 세지. 강남에 두 채 갖고 있으면 1년에 종부세 9천만 원을 내. 네네. 그리고 세 채 갖고 있으면 2억이 넘게 낸다고. 굉장히 많이 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아파. 마음이 다주택자한테 아파. 종부세는 굉장히 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다주택자의 마음이 아프다. 그죠. 근데 전 내보고 싶어요, 선배. 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이 많지. 언젠간 낼 수 있을 거야. 짠 한번 이렇게 해주시죠. 짠하고. 예. 이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에 다주택자가 이제 종부세를 부과를 받았지. 네.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 이분들이 선택한 방법이 총 세 가지야. 대략적으로 다시 크게. 세 가지.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맞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 첫 번째, 이제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더 많이 땡겼어. 새 들어온 사람들한테 전가한다. 오케이.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 네. 나쁘네요. 근데 이제 세입자들한테 뭐 다주택자들도 나름 이제 변이 있지. 그럴 수 있죠. 내기 싫은데 내려면. 근데 어쨌거나 이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세입자들한테 그 보증금을 올려받았는데 문제는 종부세를 위해서 보증금을 올려받으면 이게 이 보증금이라는 게 뭐야? 결국에는 무이자 대출과 똑같은 거야. 내가 언젠가는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뭐 다행히 이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가지고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한정 올릴 수가 없다는 거지. 내년에 또 올리고 그다음 또 올리고 계속해서 막 9천만 원, 2억씩 종부세를 내기 없죠. 위해서 계속 네. 올릴 수는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 올해 작년 한 해 이제 종부세를 버텼지만 네. 그 다음 해도 버틸 수 있느냐. 그죠. 여기서 이 다주택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변수가 뭐야? 대선. 다다음 달에 있는. 대선만 바라보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비껴간 방식은 뭐냐? 증여야. 증여? 자식한테 주는 그래서 거? 자식이나 아내한테 준다. 그러면 내가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 집이 세 채인데 한 채는 아내 주고 한 채는 자식 줬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다주택자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이제 종부세 안 내도 되는 거지. 네. 이렇게 증여로 벗어난 분들. 근데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다주택자의 신분을 벗어난 이런 분들은 3년 동안 한 3만여 건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 마지막이 이제 임대 등록하신 분들이야. 임대 등록? 이게 굉장히 좀 치명타였어. 등록 임대 사업자가 되면 내가 서울에 집을 700채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안 내. 이게 내 사업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이 제도가 시작이 됐다가 네. 이게 너무 다주택자들이 이걸로 해서 매물을 안 내놓으니까 정말 이걸 틀어막았어. 한 2019년 정도부터 틀어막았단 말이야. 근데 보통 한 8년 임대 기간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기존에 등록을 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신규로 이 시장에 등록 임대를 해서 종부세를 이렇게 경감받는 이런 경우는 없지만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은 이 기간까지는 지켜주기로 했단 말이야. 보자.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네. 등록 임대를 한 가구가 101만 채야. 전국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구가 임대 등록을 해서 종부세를 비껴갔단 말이야. 그리고 2018년에 만약에 8년 임대를 등록한 사람이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물이 나오는 건 언제쯤이 될까? 적어도 2026년. 그렇지. 네. 2026년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지? 그렇죠. 2026년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이분들은 매물을 내놓을 거야. 어쩔 수 없이. 다만 2018년에 등록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지금부터 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서서히. 네. 본격 나온 건 2026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매물 잠김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럼 이때까지는 내가 버틴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래서 팔고 싶으냐 할 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비껴간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쨌거나 팔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금리야. 앞서 얘기했던. 네. 이 금리라는 거는 통상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소득 상위 계층, 자산 상위 계층들이 유리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 계층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출을 서민들이 더 적게 갖고 있잖아.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자산가들은 대출도 크게 갖고 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 것보다 올라갔을 때 대출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 더 부담이 충격이 크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하는 마음은 커지겠지만 이미 여러 가지로 이제 비껴가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부분적으로 매도 의지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야. 아. 자, 이렇게 세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짚어봤지.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올해 집 살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올해. 결론을 한번 지어보자. 뭐 쭉쭉게 도사도 아니고 네. 뭐 여러분 뭐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은 못 하겠어. 네. 근데 적어도 제일 분명한 건 올해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선이 중요하다. 이유는 알지. 그럼요. 양쪽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서로 공약이 어떤지 알잖아. 네. 그지? 민주당은 종부세는 유지하되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를 좀 한시적으로 크게 감면해줘서 매물 내놓으면 수익은 가져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종부세 완전 폐지, 뭐 양도세도 확 인하해줘서 화끈하게. 그냥 여러분 세상 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대선에 달렸다. 네. 이 다주택자들의 심리를 좌우하는 변수야. 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껴나갔다고 했는데 비껴나가지 못한 분들 중에 네. 작년에 그냥 1년 버텨본 분들이 있어. 어. 그지? 일단 올해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버텨본 분들. 이런 분들은 6월 이전에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그지? 어허. 이걸 계속 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 그다음에 7월 이후에도 6월, 7월. 7월 이후에도 매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거야. 근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작년에 혹시 집 알아본 적 있니? 알아본 적 네이버 매물 검색해 본 적 있어? 네, 임장도 다녀왔어요. 그럼 네. 거기 보면 혹시 그런 거 많이 본 적 없어? 새 안고 매매. 새 안고 매매. 본 적 없어? 네이버 매물에 작년에 유독 새 안고 매매가 굉장히 많았어. 새 안고 매매. 왠지 이유가 있어. 재작년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제도가 알죠. 의무화됐어. 예. 재작년 7월 이후에 이게 생기면서 세입자가 들어와서 2년을 무조건 거주하게 된 거지. 계약갱신 청구 한 번은 모두가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서 세입자가 안 나가는 거지. 네. 세입자가 안 나가는데 다주택자 중에 일부 이 집을 팔아야겠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종부세를 안 내기 위해서. 근데 세입자가 안 나가니까 새 안고 매매로 내는 거야. 새 안고라도 사실 분은 좀 사주세요. 근데 잘 안 팔렸어. 왜냐? 새 안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 왜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이것도 규제를 막아놨어.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 집을 사면 네. 반드시 6개월 안에 이 집에 전입을 해야 돼. 아, 진짜요? 그 전입을 안 하면 대출 반납해야 돼. 지금 서울에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새 안고 매매를 말이 안 내놔도 되는 거네요. 살 수가 없지. 그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새 안고 매매를 많이 내놨지만 작년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매물이 아마 나올 것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전세비를 더 높여가지고 다주택자들이 그래서 앞으로의 종부세를 충당하면서 계속 버티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오를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일부 맞지만 일부 틀려. 무슨 얘기냐면 네. 이거는 그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서울에 주택이 100채가 있다 쳐. 네. 근데 그 중에 50채를 다주택자가 갖고 있어. 네. 그럼 나머지 50채를
일반 그 실거주자들이 그 50채를 갖기 위해서 싸우는 시장이야. 네. 그럼 매매가가 어떻게 돼? 올라가죠. 오르겠지. 네. 그게 매매 시장이야. 자산가에 들어가 있는 시장. 네. 그렇다면 전세 시장은 어때? 전세 시장은 자산가가 들어온 시장이 아니야. 100% 실거주의 시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구매력이 없으면 전세가 구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작정 올릴 수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의 전세 물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야. 네. 하지만 무한정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세입자가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높은 전세가를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낮춰줘야죠. 안 낮춰주나? 쫓아내나? 세입자 입장에서 계속 더 높은 전세가를 내래. 어떡해요? 그럼 너 같으면 뭐 할 거야? 너네 전세집 너무 더 막 한 1억 더 달래. 울어야죠. 아유, 너무 야. 힘들어요. 이렇게. 과일박은 들고 가가지고, 아유, 좀 잘 그치. 부탁드려요. 네. 근데 보통은 그럴 경우에 어려우면 대안이 너무 싫긴 하지만 대안을 선택하기 마련이야. 그게 뭐냐면 일단 서울에 있는 빌라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파트에서 다시 다운그레이드. 그렇지. 좀 슬프지만 잠깐 버텨보자 해서. 두 번째는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있는 이유가 경기도는 서울과는 달리 입주가 많거든,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대안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전세가를 높여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종부세를 충당하기에. 분명한 건 이제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올해 집을 살 수 있느냐? 매수의 기회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맞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보자. 3월 대선이 끝나고부터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 치면 네. 3월부터 6월 이전에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 급매가 나올 거야, 그지? 네. 근데 여전히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걸려 있는 세입자들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쫓고 팔 수는 없는 상황이야, 집주인이. 그렇다면 새 안고 매매를 하겠지. 새 안고 매매. 다행인 건 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사서 6개월 내에만 전입하면 되기 때문에 3월부터 6월 내에 새 안고 매매를 사서 세입자가 6월 이후에 빠져나가면 그 뒤에 전입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3월에서 6월 사이에 새 안고 매매로 나오는 싼 물건들을 잘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어. 두 번째, 7월 이후에 이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이 끝나면 그 다음에 세입자를 얼른 내보내고 팔고 싶어하는 다주택자가 나올 거야, 그지? 그럼 그 매물을 쭉쭉 파는 방법이 있어, 그지?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렇지. 그렇죠. 네.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망하는 거냐? 시나리오 2.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안타깝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집값이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어쨌거나 갑자기 양도세가 완화가 되면은 주택시장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풀릴 거고, 그다음 지금 구매력들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 그래서 거래가 활성화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집값이 단기적인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어. 단기 조정을 거친 뒤부터 올라가겠지.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수에 들어가면서 이제 결국엔 또 인적 달성 못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다만 세입자의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둘 다 공약이 똑같아. 30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야. 300만 호. 이건 뭘 의미해? 매매할 수 있는 집값은 너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집에 매수하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네. 적어도 거주할 집은 널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살 수 있다. 거주할 수 있다. 내가 살 곳은 마련할 있을 수 있다.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해는 힘들어. 올해는 입주 물량이 적어.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와 가구는 점점 줄어들거든. 네. 그러니까 1인 가구만 늘어나고 3, 4인 가구는 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것도 희소식이네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못하는 것 때문에 좀 속상할 수는 있어도 거주할 공간은 마련될 가능성이 점점 넓어집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내가 살 집은 그렇지. 마련할 수 있겠다. 약간 지금 제가 사주 보러 온 것 같은데요, 도사님. 3월에 기회 한번 오고 7월에 한번 그렇지, 또 올 수 있다. 크게 온다. 네. 올해는 조금 버텨보자. 네. 도사님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제 전세나 네. 이런 것들의 가격이 내려간다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매매가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야. 결국 같이 가니까. 그렇지.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집값의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둘 다 있는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리고 대선이 중요한 변수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오른다, 무작정 내린다라는 판단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변수들에 주목을 하면서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만한 여건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좀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금리가 집값에 영향을 준 사례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존재해. 그러니까 여기 금리 그래프 있잖아. 네. 지난 10년 동안 금리와 네. 이 막대 그래프가 집값의 추이야. 서울의 주택 실거래가야. 오. 아파트 실거래가. 거의 반비례하네요. 그렇지. 이 중간에 2015년 정도부터 이제 금리가 완연한 하락으로 접어들면서 집값이 2015년 후반기부터 급격하게 가파른 곡선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규제나 정책보다도 유동성이 굉장히 집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유동성 is very important. 그렇지. 영어 좀 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준비된 인재. 예. 텐션 좋아. 예. 그러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뭐 정부의 뭐 무슨 정권이 어떻고 무슨 정권이 어떻고 얘기하지 말고 정권 유동성을 타령. 봐라. 정권 타령 말고 유동성을 볼지어다. 유동성과 이런 대외적인 환경 이런 변화에 따라서 집값이 좌우되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하잖아.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금리가 무한정 오르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막 경기가 막 급속도로 막 과열되니까 물가가 치솟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한 두세 번 올리다가 갑자기 또 경기 원래 코로나 이전에 우리 경제가 막 네, 뻥은 네. 아니었잖아. 네. 그 정도 시기로 정상화가 되면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린단 말이야. 그렇죠.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금리를 많이 못 올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대략 한번 예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직전을 합리적인 추론으로 한 코로나 직전 상황? 2019년 정도? 그렇지. 2019년 혹은 2020년 초. 네. 요 정도 금리 수준. 그 정도 금리로 간다. 만약에. 네. 그랬을 때 집값이 어느 정도일까? 2020년 1월, 2월 수준의 집값은 어느 정도였어? 그 당시에 이제 실거래가를 서울에 봤더니 제곱미터당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선이었어. 제곱미터당 900에서 1000. 보통 평당으로 얘기하지. 3.3제곱미터당 곱하기 3.3 하면 돼. 보통 2,970에서 평당 3,000 정도. 3,300만 원 정도. 이거를 25평대 아파트에 대입을 해보면 대략 한 7억 4천만 원에서 8억 2천만 원 선 정도가 평균 수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지금보다 한 5억 정도? 더 낮은 수준이 네. 나올 수 있지. 요 정도 수준이 금리만 놓고 보면 요 정도 수준이 앞으로 금리가 이제 그 정도 흐름으로 간다면 집값도 요 정도가 적정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렇구나. 합리적이네요. 금리만 놓고 보면. 인정. 네. 이건 데이터를 분석해 봤기 때문에. 인정. 역시 도령님. 약간 희망적인데요? 도령님. 좀 희망적인가? 네. 복비를 아주 두둑하게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3월에 한 번 기회가 오고, 여러분 7월에 한 번 기회가 오고, 예.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건 가정이다.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우리 아무도 몰라. 네.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봐봐. 떨어지면 살 거야?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12억이야. 근데 10억, 8억까지 떨어졌어. 막 내년에 근데 7억까지 떨어질 것 같대. 올해 8억이야. 그럼 기다려야죠. 어떡해요? 그지? 네.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잖아. 어떻게 그 집을 사겠어? 지금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맞아. 그래서 그때는 또 매수 심리가 확 쪼그라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또 매수 타이밍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때 또 도령님 찾아와야겠네요. 내가 생각할 때는 대략 한 7억 4천에서 7억 정도. 8억 2,500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지금의 일단 그 구매력, 아하. 우리 국민의 구매력 대비는 적정 수준인 것 같다. 이 정도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면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적정 수준인 것 같다라고. 그때 매수하면 된다. 도령님 믿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제가 좀 차분하게 좀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근데 네. 7억 8억 있니? 준비해야죠. 그 12억보다 제가 지금 5억을 제가 후려쳤는데 지금. 금리 상승기에는 네. 현금 부자의 시대가 온다. 알부자가 되죠. 소득 부자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보다. 왜냐면 자산 가치는 쪼그라들고
현금의 가치는 올라가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금리가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야. 네. 돈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네.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유리한 거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무주택자들의, 청년 무주택자들이 해야 될 일은 언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올지 모르니 준비하자. 지금부터 현금을 많이 모아놔라. 영끌 뭐 하지 말고 네. 카푸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안 되죠. 명품 막 지르지 말고 안 되죠. 열심히 현금을 비축해라. 그럼요. 제가 이민년 새해 목표를 바꾸겠습니다, 도령님. 집 사게 해주지 마시고 제가 현금 부자 될 수 있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좀 약간 산뜻해지는 그런 기념을 다시 한번 짠 한번 해주시죠. 예, 좋은 기운 많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저 오늘 수업에 대해서 중간고사는 언제 하시는 건지. 제가 필기 열심히 했거든요. 중간고사? 네. 시험 치시려고 1, 2, 3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힘내라 청년. 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현금 부자 됩시다. 됩시다. 네. 화이팅. 언제 마무리하는 거야 이거는? 네. 계속 이게 이러고 있어. 끝이에요. 끝. 그래. 끝. 짠.